정조원입니다. 제1회 폐고혈압 날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다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소아 폐고혈압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소아에서도 폐고혈압이 있는지, 두 번째는 또 이것은 성인과 다른지, 또 치료가 아주 어려운지, 또 예후가 더 나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소아에서의 폐고혈압의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균 폐동맥 압력이 25mmmercury 이상일 때 폐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직접 이제 폐혈압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아주 아기가 어리다든가 그러면은 저희가 심도자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폐동맥압이 전신 혈압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폐고혈압이라고 제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동맥 고혈압이 아까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폐동맥 쐐기 압력이 이제 15mmmercury 이하일 때 이제 저희가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15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 좌측 그 심장 때문에 생긴 다른 이제 폐고혈압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임상질환과 관련된 폐고혈압 이제 분류를 계속 많이 보셨습니다. 아까부터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폐고혈압 분류에서 이러한 것이 과연 다 모든 소아에서 생기느냐? 맞습니다. 다 관련이 되고 또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굉장히 흔한 폐고혈압 동반 질환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선 신생아기에서는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숙아인 경우에 기관지가 이제 형성이 잘 되지 않는 기관지 이형성증이 있습니다. 브론코펄모널 디스플라지아라는 이제 병인데요. 그런 게 있고, 또 감염 때문에 스트랩토코커스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RSV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기고요. 또 구조적인 이상, 뭐 선천성 횡격막 탈장이 돼서 폐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용적이 많이 적거나 그럴 경우에 또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 심장 질환이 이제 많이 동반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심장결손증, 뭐 심실중격결손증이나 심방중격결손, 동맥관 개존 이러한 결손증이 있을 때 동반이 되고요. 대혈관전이라고 그래서 대동맥과 폐동맥이 서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폐동맥이 전신 혈압을 다 받기 때문에 폐고혈압이 빨리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폐쇄성 질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폐정맥이 이제 잘못 연결이 돼서 관리 이상이 된 경우 막힙니다. 그리고 승모판 협착이나 뭐 자심 형성 부전 같은 그러한 병들이 이제 에서 폐고혈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천성 심질환에서 폐고혈압이 진행되는 결정되는 인자는요, 환자에서의 심장 결손 크기와 폐동맥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또 폐동맥 압력이 높을수록 빨리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병 종류와 폐동맥의 산소 포화도가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방중격결손 같은 경우에는 성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뭐 덜 생긴다, 아니면 뭐 아주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대혈관 전이나 방식 중격혈손 같은 경우에는, 방식 중격혈손은 이제 심방과 심실에 이제 각각 결손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어린 나이에 더 빨리 진행이 되게 되고요. 심실 중격혈손 환자의 약 50%는 약 2세 정도면 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실 중격혈손이 있는 대혈관 전이는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9개월이면 이제 수술 못할 상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거는 수술 후에 이제 폐고혈압을 이제 보시게 되면, 우선 심지랑 수술을 하면 대부분 치료가 되면 없어집니다. 이제 적절한 시기에 수술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긴 하지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뺐다가 지속되기도 하고, 특발성 폐고혈압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 후까지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1년 후 폐동맥압이 정상이 되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요, 만성 저산소증이 있습니다. 이제 뭐 폐 질환 때문에 이런 저산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척추 측만증이나 기도 폐쇄성 질환, 예를 들어서 뭐 기도가 잘 막히는 이러한 뭐 그러니까 그 편도가 아주 거대 비대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도가 폐쇄된 경우는 이제 폐 고혈압이 잘 동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결체 조직 질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죠. 그럴 경우는 혈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폐 고혈압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특발성으로는 이제 가족성이나 가족성 중에서도 이제 60%가 유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소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볼 수 있는데 과연 언제 제일 흔하냐? 저희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요.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과 기관지 이식 형성증이와 동반된 폐고혈압, 특발성, 그리고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 전이나 후이거나 수술을 못해서 이런 파랗게 되어 있는 이제 심장병을 알츠하이머과 증후군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흔하게 많이 보는 소아에서의 이제 폐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신생아들이 폐고혈압이 생길까? 이러한 병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폐동맥 압력이요. 태아에서 출생할 때까지 보시게 되면 폐동맥 압력은 이제 출생하기 전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아라는 것이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폐가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저항이 높기 때문에 압력이 높게 되고 출산을 하시게 되면 출산 후부터 이제 앙 하고 울면서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폐가 공기를 부풀면서 폐 혈관 저항이 떨어지게 되고요. 폐동맥 압력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인해서 감염이나 저산소증이 있게 되면 이러한 혈관 저항이 계속 높아지는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폐동맥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이런 상태를 저희가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빨리 알고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금방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증상을 보시게 되면요. 신생아기의 증상은 저희들이 청색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심비대가 있고 이런 걸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아기의 증상은 뭐 숨이 안 쉬어지거나 호흡 부전이 제일 흔한 증상이고 흉부 통증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실신하거나 얌얌이 계속 피곤하다고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애기가 약해 보이고 잘 안 먹고 빠른 호흡이 있고 성장이 느리고 발목이 이제 붓게 되어서 결국 성인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애들이 다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폐고혈압인가 봐. 그건 물론 아닙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 질환이 있으면서 이런 게 다 있을 적에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아 폐고혈압 생기는 이제 병리 기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랑 이제 동일하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자가 관여하는데요. 혈관이 수축하고 조직이 증식되고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겨서 결국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요. 폐는 이제 저희가 전신에서 혈압을 만들어내는 거는 저를 보시게 되면 심장에서 펌프질해서요. 몸 전신으로 이제 혈류를 보내게 되는 게 여기서 전신 혈압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는 이러한 이제 갇힌 아주 이제 제한된 이러한 공간에서만 혈압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혈류량이 많거나 압력이 높으면 당연히 폐가 이제 좀 지장을 받는 거는 필연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심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변화가 있게 되고 폐에 이제 혈관이 두꺼워지게 되고 여기 판막은 이제 뭐 새게 되는 이러한 오른쪽 심장이 점점 부풀게 되는 이러한 경과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고혈압의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폐고혈압 관련 원인 질환이 있고 그죠? 선천 심질환과 결핍 질환이나 뭐 미수가라든가 있으면서 증상이 있을 적에 제가 심장 초음파 검사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선천성 이제 심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면은 완치가 됩니다. 폐고혈압 완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소아에서 폐고혈압은 아까 성인들은 굉장히 안 좋지만 뭐 힘을 내시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성장과 더불어 이제 폐도 같이 많이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증상이 이제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특히 기관지 이형성증 미숙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만 2세경 되면은 정말 증상이 감쪽같이 없어지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 폐혈관 확장제 투여로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예후면 증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꾸준히 하시면은 이제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소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을 다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아특발성 폐고혈압인 경우에 이러한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치료를 뭐 하니까 더 생존율이 좋더라. 이런 연구가 있고요. 또 소아에서는 보센탄을 이런 치료에 대한 뭐 2010년도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일로프로스트라는 게 펜타비스인데요. 이게 대해 용량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소아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있고, 셀데나필도 이제 저희 2005년도에 폐동맥 고혈압에서 이제 허가 사항이 나긴 했지만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용량이 다 계산이 되어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 아기들인 경우에도 셀데나필을 썼을 적에 어떻다라는 건 이미 기존의 연구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셀데나필 연구는 또 미숙아인 경우에도 연구가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CHD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도 있고요. 셀데나필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역사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약물을 뭐 한 가지로 효과가 없으면은 아기들도 복합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런 그림은 또 여러 번 보셨죠. 그래서 복합 약물 치료는 셀데나필 더하기 뭐 에노라는 이런 그 가스도 있는데요. 하게 되고, 또 이 약을 또 두 가지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프로스타사이클린이나 펜타비스나 셀데나필을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인 경우에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연구가 있고, 또 보스텐탄과 셀데나필에 관한 연구도 소아를 대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좋은 결과를 취했다. 이거는 이제 아이젠맨과 증후군 인계 그 소아에서 이제 본 건데요. 그렇고, 그래서 소아 폐고혈압에 사용되는 약물은 용량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서 이미 저희가 검증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이런 약을 쓰는 게 과연 괜찮을까요? 제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식은 아까 박혜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긴 했지만 우선 최근 약물 치료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이제 이식을 대기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소아에서는 폐고혈압은 특발성뿐만 아니라 선천심질환, 기관지 이형성증 동반된 폐고혈압이 대부분이고, 성인보다는 빨리 진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라는 보호자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빨리 진단이 되고, 성인에 비해 치료하지 않으면 빨리 악화되고, 치료에 대체로 이제 반응이 좋으므로 예후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종훈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혁재 교수님 질문이 좀 들어왔나요? 예, 7살 화나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폐동맥 고혈압과 심방 중격 결손을 2년 이상 앓고 있습니다. 처음 진단 시에는 산소 포화도가 80% 정도였는데 트라클리어하고 시알리스를 복용하고 현재 92% 정도입니다. 심방 중격 결손을 통해서 일부 혈액이 폐순환계로 들어가면서 혈류량이 많아져서 저항이 증가되면서 폐동맥 고혈압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중격 결손이 된 부분을 막는다면 폐동맥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심방 중격 결손은 아까 폐동맥 고혈압이 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7살 나이에 생기기는 좀 쉽지 않긴 하는데요. 생겼다 그러면 제가 우선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약을 쓰고 나서 저희가 6개월이나 3개월 후에 평가를 하고 나서 폐동맥 고혈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절반 정도 심방 중격 결손을 막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더 한 이후에 제가 나머지 절반을 이제 막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스테이지 저희가 이제 치료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선택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폐동맥 고혈압이 제가 실제 측정해 보니까 약물 치료 후에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 막고, 요즘 약이 좋으니까 약을 이제 오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부언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자꾸 전문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아예 턱도 없는 진단을 매겨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선천성 심장병인데 수술적으로 못 막는다. 선천성 심장병은 수술로 교정을 할 수 있으면 교정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교정을 못할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건데, 타 병원에서 교정을 못한다고 듣고 저희한테 오셨는데 실제로 교정술이 가능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문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런 사례를 겪어보신 적이? 과거에는 이제 제가 폐동맥 고혈압이 심한 환자를 알츠하이머 증후군이라고 분류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환자는 수술을 안 하면은 그죠? 그 장기 생존율이 이제 떨어지긴 합니다. 네, 아까 초창기에 이제 강의하셨던 선생님은 과거에는 알츠하이머 증후군은 이제 수술을 하면 현재는 수술을 안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몸이 그죠, 심장이요, 배가 안 한 상태에서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 상태를 못 견뎌서 조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존약이 있음으로써 제가 약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 그룹군이 굉장히 넓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천성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원인질환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을 치료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 시기가 제가 지금 수술을 하게 되면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약물 치료를 먼저 원인질환을 치료하고 또 약물 치료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당장 1차 수술을 해서 완전 교정술을 하면 환자한테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절반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하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잘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인데요. 28세이신데 심실 중격 결손으로 아이젠맹거 증후군 상태까지 발전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조금 전에 예, 저희가 이제 심방이랑 심실이랑 또 심장 기능이 좀 다른데요. 심실 중격혈손증 같은 경우에는 심실은 직접적으로 펌핑을 해서 모든 이제 혈관에 그 혈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실 중격혈손은 펌핑하는 그 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폐가 압력을 금방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심방 중격혈손 같은 경우에는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가서 한 단계 들어와서 이제 펌프질에서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폐가 압력을 받는 손상도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실은 좀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물론 결손 크기랑 아까 폐동맥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기랑 근데 압력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서 저희가 수술을 아마 28세면은 이제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요. 물론 결손 크기가 작으면 또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거랑 좀 많이 달라진 사정이에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선천성 심장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 폐동맥 고혈압 환자들은 다 보는데요. 제가 보는 카테고리 중에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을 쓰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면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병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전문적인 의료진의 진단을 한번 다시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정종원 교수님 강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받은 지 4개월 정도 된 환자분인데, 진단받기 전부터 탁구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1시간 정도 치셨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탁구는 안 치는 게 좋다고, 절대 안 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전가요? 죄송합니다만, 탁구를 치면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지는데 그만 쳐야 될까요? 아까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의사들이 이제 권유를 하면, 만약에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면 잘못
얘기했거나 잘못 들으신 겁니다. 근데 운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운동, 테니스, 뭐 탁구도 뭐 굳이 뭐 범주에 넣자면 남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의 운동은 자기가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폐고혈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피를 계속 짜줘야 되는 심장의 역할이 있는 건데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 심장이 거기에 적응하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신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어서 운동은 해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 고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을 일반적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식품은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시고 또 한 분은 인삼, 홍삼 액기스 같은 것을 드셔도 되는지 두 가지가 결국 한 묶음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자면 드시는 약 중에 항응고제라고 얘기하는 와파린 혹은 상품명인 쿠마딘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혈전 형성을 막는 약인데요. 이 약을 드시고 있으면 이 약은 아주 특징적으로 그 영양제나 삼 종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드시고 계신다면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안 드시고 계시는 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를 먹자 안 먹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드시고 싶은 영양제가 있으시면 그거를 설명서 성분 그거를 달라고 하십시오. 달라 그래서 진료 때 보여주세요. 이거 먹어도 되는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종류의 누에 저는 그렇게 다양한 게 있는 줄 몰랐는데 굉장히 다양한 거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분 정도 강의가 남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강의 때 사실 강선복 간호사가 우리나라에서 보험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워낙 치료가 고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좀 듣고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